네,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제는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업이 1년간 어떤 이제는 기업의 경제적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그 기록들을 우리가 이제 복식부기 형태로 이제 장부에 기록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 기록된 정보들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외부 정보 이용자의 의사 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일종의 이제 보고서 형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게 이제 재무제표라는 거예요. 재무제표. 그럼 재무제표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제가 이제 색깔을 넣어놨죠. 재무제표는 우선 재무상태표.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 항목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에는 수익, 비용이 표시가 되고요. 결국 복식부기를 통해서 표시할 수 있는 그 기업 기업의 그 거래 정보는 다섯 가지가 어떤 거죠? 예, 자산, 부채, 자본, 그 다음에 수익, 비용이죠. 이 다섯 가지 정보 중에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에, 그리고 기업의 수익, 비용 관련된 1년간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는 손익계산서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 변동표와 그 다음에 현금 흐름만을 볼 수 있는 현금 흐름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의 이 재무제표,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정형화된, 정성화된, 정량화된 데이터죠. 정량화된 데이터 외에 정성화된 데이터 등 그런 외부적인 정보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주석이라는 그런 재무제표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는 누구냐? 당연히 경영진입니다. 경영자입니다. 재무제표를 실질적으로 작성하는 거야 이제 회계 담당자가 작성을 하겠지만, 그 책임은 전적으로 경영진이 지도록 돼 있어요.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봐야죠. 59회 기출인 문제입니다.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으로 가장 틀린 것은 1. 정기재무제표의 모든 계량 정보를 단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이게 이제 비교재무제표라고 해요. 비교재무제표. 그러니까 정기와 단기 재무제표를 같이 기록해서 비교 가능성, 비교 가능성을 높이도록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볼까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회계 담당자에게 있다. 회계 담당자가 아니라 경영진에게 있다고 조금 전에 공부했죠. 정답은 2번이에요. 자, 그리고 63회 기출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은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를 나열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시산표라는 건 뭐냐면 기업이 이제 우리가 이제 장부에 복식부기 형태로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회기 중에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장부, 기업이 어떤 경제적 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돼 있고,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이제 보고서 형태, 그러니까 재무제표로 작성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작성을 할 때 그 장부에 기록돼 있던 거를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이제 중간 단계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 이제 총계정 원장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그 작성된 원장을 가지고 또 시산표를 만들어요. 이제 시산표를 만드는 기준은 제가 여기다 그림을 한번 간단히 그려보면 시산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어, 공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이게 지금 좀 쓰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한번 제가 빈 공간을 활용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제가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제 이 중간에 계정 과목명을 적어주는 거예요. 계정 과목. 그리고 이쪽에는 차변이죠. 차변. 이건 대변입니다. 자, 계정 과목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마 이제 여러분들 아마 현금이란 자산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사상 계정 과목이 있는 거. 그리고 현금, 뭐, 어, 외상 매출금 써볼까요? 이것도 자산이죠. 그죠? 공간이 좀 적은데. 자, 외상, 예, 매출, 이라고만 쓸게요. 공간이 좀 적으니까. 자, 그래서 무슨 어떤 붕괴 결과가 있으면,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여기다가 어떤 사건을 한번 기재해 볼게요. 만약에 2월 1일자에 현금이 들어왔는데 100만큼 들어왔는데 이제 그 원인이 차입금이다.
은행에서 빌린 거예요. 빌린 돈. 자, 차입금. 똑같이 100이겠죠? 결국 이제 빚져서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게 현재 이제 그 돈이 현금이 이제 이제는 기업 내에 현금이나 자산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차변에 요것만 이제 간단히 기재를 해본다면, 자, 이런 분계들이 1년 내내 계속 있겠지만, 지금 이제 2월 1일 거래에 대해서만 간단히 한번 기록을 해보자면, 차변에 현금 100이 있고, 외상 매출금은 제가 이제 여기 써놨지만, 지금 외상 매출금과 관련해서는 좀 기재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2월 1일자 분계 내용과 관련해서 한번 간단히 기재해보자면, 차변에 이제 현금 100, 그리고 이제 대변에는 이제 차입금 100 이렇게 기술하죠. 기술하게 돼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은 이제 하나를 썼지만 실제로 이제 여러 어떤 거래 사건들이 있으면 그런 걸 이제 취합해서 그 취합된 합계액을 차변과 대변에게 이렇게 적어주게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산표를 통해서 이 대변과 차변의 합계 잔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합계 잔액. 합계 잔액을 확인하게 된다면 합계 잔액을 확인하면 그 합계 잔액 대변과 차변의 금액은 같아야겠죠, 당연히. 그죠? 대차 평균에 따라서 이제 왼쪽과 오른쪽 원인 결과를 기재할 때 기업의 어떤 경제적 사건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기재할 때 그 금액은 항상 같은 금액이 기재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요 시산표, 그러니까 계정 과목을 중심으로 차변과 대변을 기재한다고 했을 때 그 금액들을 기술을 해주고, 그러니까 합계액을 적어주고 계정 과목별로 합계액을 적어주고 그 계획을 합계액을 비교했을 때 왼쪽과 오른쪽의 금액은 항상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틀리다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어딘가 뭔가 누락이 있거나 아니면은 요 분계 내용 자체를 옮겨 적다가 어디서 빼먹은 거예요. 아니면 숫자를 잘못 기재했던 건가. 그죠? 그러니까 이 시산표는 결국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는 시산표 과정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이제 재무제표, 그러니까 기업 회계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 1년간에. 근데 이 회계 보고서를 만들기 전 단계 이제 시산표를 만드는데 시산표가 결과적으로 그 기업의 어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전에 혹시나 이제 옮겨 적는 과정에서 뭐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던 거를 이제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대차 평균의 원리를 이용해서 검증을 하는 겁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금액을 비교했는데, 근데 이 시산표를 통해서도 확인이 불가능한 오류들이 있어요. 그런 오류들이 뭘까요? 통째로 누락이 되는 거예요. 2월 1일자의 거래가 전체가 다 통째로 누락이 돼 있으면 어때요? 만약에 이제 어 2분의 2분의 1이 아니라 이제 2월 1일자 거래에 이제 현금만 기재를 하고 만약 차입금을 기재를 안 했다면 한쪽 급이 이제 차변의 금액이 100이 더 크게 나오겠죠. 나중에 이걸 전체적인 걸 다 합계를 내보면. 그렇다면 오류 검증이 가능하지만 2월 1일자 거래를 통째로 빼먹거나 아니면 차변과 대변이 뒤바뀌어 있는 경우 등 그런 경우에는 오류 검증이 불가능하죠. 그죠? 왜냐면 왼쪽 오른쪽 전체 금액이 빠지거나 아니면 왼쪽 오른쪽이 서로 그러니까 거꾸로 있는 경우, 반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때는 오류 확인이 불가능해요. 대차 평균의 원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오류라고 한다면 대변 금액과 차변 금액이 같으냐 다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통째로 빠진다면 어때요? 항상 그 금액은 같잖아요. 그죠? 아니면 왼쪽과 오른쪽을 뒤바뀌어서 기재한 경우에도 대차 평균에 차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유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오류들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자, 63회 기출문제. 제가 설명드린 걸 이해하시고 한번 문제를 풀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에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를 나열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동일한 금액을 차변과 대변에 반대로 기정기한 경우. 그죠? 왼쪽과 오른쪽을 뒤바꿔서 기재하는 경우. 오류를 발견할 수 없어요. 이런 오류는. 그 다음 2번. 차변과 대변의 전기를 동시에 누락한 경우. 그렇죠? 통째로 빼먹는 경우죠. 자, 그 다음에 3번. 차변과 대변의 틀린 금액을 똑같이 전기한 경우. 그죠? 똑같이 틀린 금액을 둘 다 똑같은 금액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도 찾을 수 없어요. 근데 4번 차변만 이중으로 전개한 경우, 그죠? 차변만 2번 기재했다면 대변이 빠져 있으니까 대차 평균이 안 맞겠죠. 나중에 시산표 합계액을 비교해 봤을 때 잔액을.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오류가 확인 가능한, 그러니까 오류 확인이 가능한 오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류 검증이 가능한 오류. 자,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의 이제 기본 과정에 대해서 볼게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어떤 걸 전제로 깔고 있냐면 재무제표라는, 그러니까 재무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본 과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냐? 기업 실체 과정, 그리고 계속 기업의 과정, 그리고 기간별 보고의 과정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기본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어요. 기업 실체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기업은
기업의 경영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CEO, 그리고 기업은 투자자도 아니고, 기업이라는 별도의, 그러니까 가상의 기업, 그러니까 살아있는 객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도 하나의 어떤 실체로 봐서 그 기업을 주체로 해서 회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기업의 회계 정보를 회계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기업이라는 가상의 실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기업의 입장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그래 기업 실체의 가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계속 기업의 가정. 그러니까 기업은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기업이 올해 이제는 파산을 해서 만약에 문을 닫는다고 하면 뭐예요? 더 이상 재무제표를 작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기업의 청산 가치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청산 가치. 곧 청산하고 이제 문 닫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기업은 계속 이제 앞으로도 영원히 기업 활동을 할 테니까 그 기준 그걸 전제로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런 기준이 이제 계속 기업의 가정입니다. 기업은 문을 닫지 않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 이걸 가정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가정이 바로 이제 재무제표의 두 번째 가정인 계속 기업의 가정이죠. 그리고 이제 기업은 기간별로 나눠서 보고해야 된다. 재무제표 작성. 결국 기말 보고서를 작성할 때 회계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어떤 기간을 나눠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예요? 하나의 회계 기간 단위로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얘기예요. 1기, 2기, 3기, 최초 사업연도는 1기라고 하고 그 다음 연도 회계 기간은 이제 2기, 그 다음 연도는 이제 3기 이런 식으로 회계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하나의 구획별로 기간별로 해서 그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야겠죠. 그걸 이제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다.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를 또 볼게요. 자, 다음은 재무회계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회계의 기본 과정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자, 기업 실체는 그 경영 활동을 청산하거나 중대하게 축소시킬 의도가 없을 뿐 아니라 청산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다고 가정한다.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은 기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 기업 활동을 한다. 이게 뭐야? 계속 기업의 가정 1번이죠. 자, 그리고 제8회 8월 특별시험에 나왔던 문제. 재무제표는 일정한 기본 가정 하에서 작성된다. 그 기본 가정이 아닌 것. 1번 계속기업의 가정 기본 가정이었죠. 2번 기업 실체의 가정 계속기업 이것도 기본 가정이었죠. 기간별 보고의 가정 이것도 기본 가정 아니었습니까? 예, 발생과 이행의 가정이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재무상태표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보고서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5가지가 있었죠. 재무제표의 5가지가 뭐예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거였잖아요. 예? 그리고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런 것들. 자, 그 첫 번째 재무제표의 재무보고서가 바로 어, 재무상태표죠. 자,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작성되어 있냐? 자, 다음 보는 화면 같습니다. 자, 재무제표는 자 회사명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단위 원가. 예, 우리는 이제 그 기업의 자국에서 쓰는 화폐 단위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원이니까 원으로 기재되고 이제 미국은 달러로 기재될 때고. 자, 우선 재무 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이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왼쪽에는 자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이 나와요. 자산은 또 구분이 돼서 이제 이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이렇게 기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높다는 건 뭐예요? 현금화시키기 쉬운 자산 먼저 기술을 해주는 겁니다. 재무상태표에. 그러니까 유동자산이라는 큰 카테고리 그리고 비유동자산이라는 또 큰 카테고리. 그러니까 1년 이내 현금화시킬 수 있는 자산부터 현금화시키기 어렵거나 현금화시킬 수 필요가 없는 그런 자산 순서로 재무상태표를 작성해야 된다는 얘기고, 유동자산은 또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을 나눠요. 그러니까 1년 이내 현금화시킬 수 있는 자산 중에 재고자산을 뺀 나머지 자산은 다 당좌자산이 되는 거고, 그리고 판매를 예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재고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상품 같은 걸 만약에 팔기 전에 창고에 쌓아뒀으면 그거는 판매를 예정하고 있는 자산이 상품 아닙니까? 그게 창고에 쌓여있을 땐 재고자산. 팔려 나가면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비유동자산에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리고 기타 비유동자산이 됩니다. 자, 투자자산은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유형자산은 기업의 영업활동인 어떤 그죠? 제품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상품을 가공 보관하거나 뭐 이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들이 이제 유형 자산이 될 거고, 무형 자산
유무형의 자산은 감가상각이라는 걸 해요. 감가상각. 단 유형자산 중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지만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는데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지 않는 유형자산은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이 대표적인 겁니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은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다 감가상각을 하죠. 자, 감가상각에 대한 얘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있지만 뒤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전혀 기초가 없는 분들은 꼭 기존에 학습을 통해서 한번 그런 부족한 부분을 공부를 하시고 지금은 요점 정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기초적인 정보는 제가 이제 잠깐 배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만약에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뒤에서 이제 감가상각을 할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듣지 마시고 여러 번 들으시면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비유동 부채와 이제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는 자 이제 오른쪽 유지하게 돼 있는데 당연히 이제 빨리 갚아야 될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부채는 현금으로 갚아야 될 부채는 유동 부채. 이 갚는 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건 비유동 부채가 되겠죠. 구체적인 계정 과목은 제가 이제 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 그리고 자본은 우선 이제 유동 비유동 부채는 좀 구체적인 계정 과목도 제가 넣어놨어요. 여기다가 이제 매입 채무, 미지급금 이런 것들은 이제 유동 부채의 대표적인 계정 과목이고 비유동 부채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사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건 이제 계정 과목이에요. 다른 건 제가 계정 과목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 카테고리 범주만 정의할 수 있는 그 범주의 이제 범주를 정의할 수 있는 그 명칭들인데 여기 지금 유동하고 비유동 부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구체적인 계정 과목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이 분류 기준일 뿐이지만 유동과 비유동 부채는 실제적인 계정 과목을 제가 여기다가 간단히 기술을 해놨어요. 자본도 이제는 좀 구분을 해주는데 이것도 이제 범주입니다. 범위만 나타내는 것이지 이거 구체적인 계정 과목이 이렇게 돼 있진 않아요. 자본금, 그다음에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두 개, 이익잉여금 이 안에 이제 구체적인 계정 과목들이 더 존재하겠죠. 자본 항목은 뭐 기본적인 것만 간단히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그렇다면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은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단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는 이제 유동성 배열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그리고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한다. 유동성 배열은 뭐예요? 결국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도 유동부채, 비유동 순서를 이렇게 기재를 하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위에서 아래로 기술해 가는 방식.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는 유동성 배열에 따라서 기술해야 된다는 거. 이 정도만 간단히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용 볼게요. 61의 기출문제.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미지급된 보증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미지급된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못못의 감소이다. 이거 붕괴가 돼야지 이거 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거래 판료서는 제가 요약할 때 얘기를 안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회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건 아잖아요, 그렇죠? 어떤 기업의 경제적 사건들을 복식 부기 형태로 기재를 할 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를 8가지 요소로 거래 요소들을 표시해 주는데 그게 이제 거래 판료서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지금 여기다 간단히 기술을 해보면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미지급된 보증금 그걸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자 나간 자산이 감소했죠, 그죠? 현금이 나갔으니까 아이고 여기가 대변인데 제가 잘못 기술했어요. 다시 써볼게요. 자 차변 대변. 자 붕괴를 한번 해볼게요. 자 대변에 뭐예요? 자 현금이 지급됐으니 현금이 감소했겠죠.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자 여기다가 대변. 그래서 100만원이죠. 자 그리고 뭐예요? 현금이 감소된 만큼 뭐예요? 부채도 감소했잖아요. 왜? 보증금 미지급된 보증금을 갚았으니까. 응? 임차인의 보증금을 줬잖아요. 그죠? 보증금이란 부채, 이게 부채입니다. 부채. 자, 미지급금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하여튼 자 보증금을 갚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한 거 아닙니까? 그죠? 현금은 줄었어요. 그 대신 빚도 갚았으니까 부채도 준 거죠. 그죠? 부채도 원래 100만원만큼 있었지. 보증금이나 부채도 있었지만 부채도 갚았기 때문에 부채도 감소하고 자산도 감소하는 거죠. 자 결국 두 개 다 감소하는 건 뭐예요? 부채와 자산 다 감소하는 거. 1번이 답이네요. 그죠?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이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중에 이제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에는 뭐가 나와요?
수익 비용이 표시가 되죠. 손익계산서는 그 보고서에는 수익과 비용이 기술이 됩니다.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는 발생주의에 따라서 기술해주고 그 다음에 실현주의 그리고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수익과 비용을 기록하는 거죠. 당연히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이 기록된다고 했죠. 근데 그 기록하는 원칙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그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도 기재하는 방식으로 해서 기술한다는 얘기고 수익비용은 이제 총액주의에 한다. 이 정도 간단히만 아시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기술 안 해놨잖아요. 중요도면에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좌자산. 지금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계정 과목들을 공부하신다고 보면 되겠어요. 자, 위에서는 이 회계의 기본적인 거, 회계란 무엇인지부터, 그리고 회계는 어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등의 기업의 경제적 거래 사실들을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는 걸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데, 결국 그걸 작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보 이용자한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에는 뭐뭐 있냐? 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뭐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작성하는 방식 그리고 그 안에 기술되는 게 뭔지 간단히 봤죠. 그리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재무상태표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같이면 유동성이 높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그리고 재무상태표 또 부채 쪽에는 뭐 있었어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그리고 자본 이런 형태로 재무상태표에 기술됐죠. 그 중에서 유동자산에는 또 뭐예요? 당좌하고 재고로 구분했잖아요. 1년 이내에 현금화시킬 수 있는 자산은 유동자산인데 유동자산의 또 범주를 두 개로 구분했는데 하나는 이제는 판매를 예정으로 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재고자산과 그 외에 1년 이내에 현금화시킬 수 있는 자산 중에 재고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은 다 당좌자산의 범주에 들어갔죠. 그래서 당좌자산의 구체적인 계정 과목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의 순서가 어떻겠습니까? 당좌자산 나오고 뭐 이제 또 부채 쪽 얘기 나오고 당좌 나오고 이제 또 재고 얘기 나오겠죠. 그러니까 재고자산 얘기 나오고 그리고 이제는 비유동 자산에 대한 언급이 있고 그리고 부채, 자본 얘기 나오고 그리고 수익 비용 형태로 이렇게 전체적인 요약 내용이 전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계정 과목 명에 대해서도 언급이 될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당좌자산. 자, 당좌자산 어떻습니까? 자, 당좌자산의 정의를 간단히만 읽어볼까요? 당좌자산이란 현금화가 가장 빠른 자산. 그러니까 1년 이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잖아요. 가장 빠른 자산이며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중 재고자산을 제외한 것을 당좌자산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유동자산 중에 재고자산을 뺀 나머지 자산은 당좌자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유동자산이 뭐예요? 1년 이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들을 유동자산의 범주에 묶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당좌자산의 이제 대표적인 계정이 이제 현금이 현금수자산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그죠? 현금은 우리는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이 이제 저도 옛날에 회계 공부하기 전에는 현금 하면은 뭐 화폐나 동전을 생각했는데 회계에서의 현금은 통화하고 통화 대용 증권으로 또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지폐와 동전은 통화에 회계에서는 이제 통화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고 통화 대용 증권도 현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표 우편한 증서, 만기가 도래된 공사채 이자표, 배당급 지급 통지서라든지 국세 환급 통지서, 만기 도래엄 이런 것도 현금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표 정도가 현금에 들어간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폐나 동전은 당연히 현금으로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폐와 동전은 당연히 현금. 근데 이제 회계에서는 그걸 통화라고 얘기하고 호칭하고, 근데 이제 수표도 현금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래서 현금이란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리고 요구불 예금인데 현금성 자산이 중요하죠. 현금의 성격을 갖는 자산. 바로 현금은 아니지만 거의 현금하고 비슷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고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 그러니까 취득할 때부터 벌써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지금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자산은 현금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방 현금화 시킬 수 있죠. 단 현금처럼 바로 현금화 시키는 건 아니고 몇 개월, 3개월. 근데 시험에는 뭐가 이제 잘 나오냐면 취득 당시부터 만기가 3개월. 그러니까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거. 근데 요거를 말을 살짝 바꿔요. 이제 시험에 낼 때는 일부러 이제 오답으로 만들기 위해서 취득이 아니라 뭐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어서 나오죠.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라고 한다면 뭐 1월 달에 취득하던 5월 달에 취득하던 그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으면 현금성 자산 아닙니까? 근데 결산일은 언제예요? 12월 31일이 결산일이죠. 그죠? 재무제표를 완성하고 장부를 마감하는 시점. 그게 이제 결산일인데 결국 결산일에 그죠?
결산이라고 하는데 12월 31일부터 이제 3개월이라면 언제예요? 그럼 매년 3월 이내에 현금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결산일이 아니라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화 시킨다는 거.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항목. 선일자 수표, 수표는 현금이 맞는데 이제 선일자 수표하고 부도 수표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매출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표라면 당연히 현금이지만 단 당자 수표는 현금으로 안 봐요. 당자 예금의 범위에 들어가요. 당자 예금.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기압 수표라 수표는 다 현금이 맞지만 주의해야 될 게 이제는 선일자 수표, 부도 수표는 이제 매출 채권의 범위에 들어가고 매출 채권. 그리고 당자 수표는 당자 예금이라는 거 요것만 주의하세요. 그리고 이제 당자 차월은 단기 차입금이에요. 요게 개정 과목명이 단기 차입금을 의미한다. 당자 차월은 단기 차입금을 의미한다는 거. 요 정도 개정 과목 명칭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매출 채권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채권은 뭐예요? 채권. 채권자, 채무자 이런 용어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채권자는 빌려준 사람, 채무자는 빌린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면 뭐예요? 물건 팔고 나서 지금 외상 거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으로 받을 게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매출 물건 팔고 나서 받을 권리가 있는 거 그게 채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란 상거래상의 채권인 외상 매출금과 받으럼. 그러니까 물건을 팔아놓고 그냥 외상 거래했어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거래가 생긴 거고 만약에 물건을 팔아놓고 어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받을 어음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 밑에 간단히 있죠. 자, 외상 매출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뭐예요?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한 경우죠. 그러니까 신용을 전제로 물건을 팔고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한 경우, 외상 거래를 한 경우 매출이라고 이제 수익을 인식하죠. 100만큼. 간단히 예제가 있으니까 보면 단 그걸 외상 거래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100이라고 처리합니다. 개정 과목들이죠. 이런 게 매출이란 개정 과목,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률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 개정 과목명에. 그리고 외상 매출금도 개정 과목. 외상 매출금은 채권이란 자산 개정 과목이에요. 매출은 수익을 의미하죠. 그죠? 수익. 그러니까 수익의 발생과 그리고 자산의 증가 이런 식으로 거래 판료서로 만약에 기술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외상 매출금이 소멸하는 경우 어때요? 드디어 외상 매출금 채권은 사라지고 거래 상대방이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들어오고 외상 매출금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에는 채권 자산은 사라지고 현금이라는 자산으로 뒤바뀌게 되는 거죠. 자, 어음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어음을 받을 때는 어때요? 지금은 이제 외상 매출금을 어음으로 대처한 격으로 해서 이제 받을 어음을 외상 매출금하고 이제 상계 처리하는 식으로 기준을 했는데 대체 분계를 해줬는데 실제로 이제 처음에 거래할 때 외상 발생 시 이제 어음으로 받았다면 매출이 발생하고 이쪽에는 뭐예요? 받을 어음이라는 개정 과목이 생기겠죠. 어음으로 받았다면 결국 이제 받을 어음과 외상 매출금은 다 이 두 개를 싸잡아서 매출 채권이라고 하죠. 매출 채권. 그죠? 예, 그건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채권도 있으면 거래 상대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것도 이제 같이 여기서 기술해 볼까요? 그죠? 거래 상대방은 어떻게 기술해요? 거래 상대방은. 자, 이 사람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 간단히 썼는데 이제는 그쪽 어디에요? 사는 사람도 있겠죠. 물건을 사오는 사람. 그러면 이제 사오는 쪽도 한번 기술을 해볼게요. 그래야지. 거래는 항상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양자 간의 거래에서 단위 파는 사람 입장에서 붕괴가 있었으면 사오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떤 붕괴가 있겠죠.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게 아마 우리가 이제 좀 더 회계 이 붕괴하는 걸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물건을 파는 사람이 외상 매출금하고 이제 상품 매출이 일어났다면 물건을 사오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차변에 상품이 들어오겠죠. 이제 상품이라는 재고 자산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이 100원이 물건을 사는 사람이 이 상품을 100원에 많이 샀다고 하면 이게 이제 상품 매출이라고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품을 파는 사람 입장에는 이제 상품 매출이라고 수익을 인식하겠죠. 이 사람은 이게 이제 판매가니까 100원이. 하지만 물건을 사는 사람은 없대요.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원가예요 원가. 그러니까 물건을 사온 사람은 이제 100원에 사서 좀 더 마진을 남겨서 팔겠죠. 나중에 그게 이제 매출이 될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사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품 100원에 샀으니까 상품 100. 그리고 이걸 외상거래했으면 뭐야 이게? 이 사람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외상 매출금이라고 인식을 하고 사오는 사람은 외상 그죠 매입금이죠 매입금. 이건 부채죠 부채. 이제 갚아야 될 채무입니다 채무. 외상 매입금이라고 이제 인식을 할 거예요. 이건 채무죠 채무. 그러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 외상거래 했으면 이 사람은 채권, 외상 매출금이라는 채권을 갖는 거고 사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품 100이 지금 상품 100만큼이 지금 창고에 들어왔으니까 이게 재고자산이 잡히는데 그 100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대금으로. 그 이제 아직 안 갚았으니까 외상 매입금은 부채 성격이죠.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외상 매출금을 인식한다면 사는 사람은 외상 매입금이라고 해서 부채로 채무로 인식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음을 줬으면 어땠어요? 예, 사는 사람은 그걸 받을 어음으로 처리했죠. 그럼 주는 사람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예, 계정 과목 아시죠? 예, 지급 어음으로 처리하죠. 지급 어음. 어음으로 줬다면 사는 사람은 뭐로 처리한다고요? 예, 받을 어음으로 처리하죠. 예, 사는 사람은 상품을 사오는 사람은 어음으로 상품을 사오는 사람이 어음으로 지급했으면 지급어음이라고 처리하고 그걸 상대방은 어음으로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상품을 판 사람은 그걸 이제 받을 어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처리합니다. 예, 외상 매출금하고 받을 어음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예, 매출 채권. 그럼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어음을 합쳐서 뭐라 그럴까요? 예, 매입 채무라고 해요. 매입 채무. 요걸 분류할 때 매입 채무라고 이제 호칭을 합니다. 매입 채무. 요걸 설명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내용들 좀 기술을 해줬어요. 자, 됐습니다. 예, 전혀 뭐 개정 과목에 대해서 아직까지 감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좀 얘기를 해드렸고, 자, 쭉 내용을 가서 뭐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세요. 좀 회계 정보 나름대로 재무회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혹시나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일반적인 회계 원리에 대한 내용들은 별도의 동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서 제가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 기초가 부족한 분들이 있다면, 자, 그래서 이제 어음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자, 어음에 대한 할인 내용. 자, 이제 어음을 실제로 이제 거래를 할 때 어음 거래라는 건 뭡니까? 어떤 기업한테 물건을 팔고 그 기업으로부터 어음을 받았는데 그 어음을 받은 기업이 이제 자금 사정이 부족하다면 자기가 어음이 만기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어음을 다른 금융기관이나 다른 곳에 아니면 다른 자기가 이제 매입했던 매입처한테 자기가 받고 있던 어음을 줄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배서 양도한다라고 하는데 이 어음을 거래할 때 어음의 이제 거래에 대한 내용이 이제 매각 거래가 있고 이제 차입 거래라는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어음의 거래의 실질을 보고 이게 어음을 실제로 판 거래라면 매각 거래가 되지만 어음을 통해서 자금을 빌린 거래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차입 거래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간단히 예를 들자면 일반 개인들 간에도 물건 저는 뭐야 부동산을 만약에 양도를 하면 어때요? 부동산 양도는 매각 거래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건물 하나 팔았다. 상대방한테 건물 소유권을 넘겨주고 내가 만약에 그 사람한테 대금을 받았으면 그건 뭐예요? 매각 거래잖아요. 매각 거래. 근데 무조건 매각 거래를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거? 내가 건물을 그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겨줬는데 말 그대로 소유권을 넘기고 대금을 받을 목적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좀 돈을 빌리는데 내 어음을 담보로 해서 내 어음이 아니라 내 건물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소유권을 넘겨줄 때 뭐예요? 담보 목적이잖아요. 담보 목적. 담보 목적으로 빌려주는 거고 나중에 그 돈을 다시 되갚게 되면 제가 다시 그 담보 목적의 건물을 다시 소유권을 이전해 오는 거죠. 이제 그 경우는 뭐예요? 실제로 건물을 매각했다기보다는 대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담보물로 건물을 준 거 아닙니까? 이거 어음도 똑같아요. 어음을 실질적으로 판 거래라면 매각 거래가 되지만 어음을 담보로 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만약에 돈을 빌리고 만약에 이제 나중에 이제는 그 돈을 갚는 시점에 다시 어음을 상환받는다면 그건 이제 차익 거래가 아니라 매각 거래가 아니라 빌린 게 그러니까 어음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린 거래니까 이제 차익 거래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분계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요 내용은 여러분들 제가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설명드리고 다시 앞부분으로 와서 요 내용을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 요 부분은 조금 제가 별도로 좀 얘기 드릴 게 있습니다. 요건 제가 다른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제작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끝에 설명하지 않고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손 처리하는 방법도 있죠.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동영상 잠깐 쉬고 좀 이따가 다시 연결해서 계속